자,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주로 이제 소송의 주체와 소송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소송의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 검사, 피고인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변호인과 나머지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바꿨는데, 제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래 나눠드렸던 강의 안에는 이런 그냥 글로 설명했는데, 소송의 주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송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하는데, 크게 보면 3주체라 그래가지고 법원과 검사와 피고인 요렇게가 우리가 소송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 근데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를 하고 요 3당사자들을 갖다가 소송의 주체를 하고 특히나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래 이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피고인을 돕는 보조자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보조자들이 변호인, 그다음에 보조인,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 뭐 특별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피고인의 보조자로 판단할 수 있고 과거에는 검사의 이제 보조인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등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제 특사경이라든가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검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당사자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이 당사자하고 보조자를 합쳐가지고 소송 관계인이라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소송에 주로 참여를 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송에 그냥 관여하는 사람으로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재판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보겠는데 이 법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먼저 형사 재판권과 법원의 어떤 기본 개념 등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심리 판결하는 국가 권력, 즉 국가 권력을 우리가 재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형사 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대한민국 법원에 있겠죠.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있고 이런 재판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관할이 없으면은 관할 위반 판결을 하는 데에 반해서 재판권 자체가 없다. 그럼 우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권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형법 배웠을 때 형법 총론 배우면은 외국인의 국외범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법 5조나 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의 국외법은 한국 법원에 기본적으로 재판권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재판권이 없는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은 크게 종류를 나누면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그냥 사법행정 단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법행정 단위에서의 어떤 그 법원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법상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법원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나오는 법원을 말하는 거고,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법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판기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재판기관, 합의부나 단독 판사를 의미하는데 주로 공소가 제기된 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국법상 의미의 법원을 법원 조직법상 보면은 이렇게 3심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그러니까 결국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밑에 지방법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군구 법원을 둘 수 있고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그다음에 주로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으로 가정법원이라든가 회생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고등법원과 같은 심급으로 특허법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원 조직법상 법원 체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상 나오는 법원을 보면 우리가 재판을 하는 판사가 혼자인 경우 단독 판사, 그다음에 여러 명인 경우는 합의부라 그러는데 이런 단독 판사와 합의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공소가 제기된 법원을 수소법원이라 한다. 특히나 합의부에서
재판의 어떤 절차적 부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재판장이라 하고 그 재판장의 명을 받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을 우리가 수명 법관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탁 판사, 수임 판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 보면 단독 판사와 합의부로 구성되는데 1심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나 단독제가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독제가 현재 원칙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상소심,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당연히 합의제에 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단독제가 원칙이지만 합의부를 구성할 때, 합의제를 구성할 때 합의부에 어떤 그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장의 권한을 갖는 걸 재판장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권한은 어떤 심리 판결과 관련된 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어떤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지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심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법관과 동등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의부 내에서 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결국 보면 이렇게 합의체 법원이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어떤 명하였을 때 그 명을 받은 법관을 우리가 수명 법관이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배석 판사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합의부 재판장과 수명 법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소법원에서 재판을 담당, 심리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수탁 판사라고 하는 거는 자,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일정한 소송 행위를 하도록 촉탁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부탁한다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우리 재판부에 배속돼 있는 내 배석 판사한테 뭔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명법관이라 하지만 우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뭘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뭘 부탁한다, 즉 촉탁하도록 하는데 그런 촉탁을 받은 판사를 우리가 수탁 판사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수탁 판사가 맡는 일정한 소송 행위는 뭐냐? 대부분 이렇게 증인신문 촉탁 같은 경우, 증인신문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증인신문 촉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임 판사는 이 공소 제기된 법원과 독립하여 어떤 소송법상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들을 우리가 수임 판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대표적인 수임 판사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증거 보존 절차, 증거 보존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 증거 보존 절차를 행하는 판사라든가 아니면 참고인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수상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상 증인 신문을 행하는 판사 이런 판사들을 우리가 토종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수임 판사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사와 관련된 역할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수소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법원이고 그 법원 안에 합의제일 때 재판장과 수명법관이 있지만은 수탁 판사하고 수임 판사는 수사법원과 별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판권과 법원을 봤는데 재판권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법원 관련된 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건 재판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데 이 각 법원에 대해서 이 재판권,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재판권을 분배하는 거. 즉, 대한민국 법원은 전국에 퍼져 있는데 전국에 퍼져 있는 법원에서 법원에게 이 재판권을 요 사건의 재판권은 네가 가져라. 요 사건의 재판권은 네가 가져라라고 하는 이런 재판권의 분배를 우리가 관할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요거를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지만 재판권 자체가 없으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함에 반해서 이렇게 관할권 자체가 없으면 안다? 관할권 자체가 없으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사안으로 이 재판권의 분배인 법원의 관할과 사건의 배당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만약에 뭐 A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그러면 뭐 갑사건을 A 법원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A 법원에다가 이제 관할을 인정했는데 그 관할권 있는 법원 내 A 법원 내에 기본적으로 뭐 1재판부, 2재판부, 3재판부 여러 개 재판부가 있을 때 그 여러 개 재판부 중에 요 사건을 이 재판부가 맡아라. 라고 이렇게 배당하는 거, 분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건의 배당이라 하기 때문에 사건의 배당과 관할은 다른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원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관할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관할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률의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두고 관할을 획일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할을
관할을 갖다가 법에다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원의 심리와 사건의 능률 처리라는 공익적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방어상 이익을 고려해 가지고 관할 법정주의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관할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기준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할 법정주의라고 그래 가지고 관할이 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관할을 하고자 할 때 그건 전부 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법에 딱 규정돼 있는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관할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관할은 현재 공소 제기되거나 공소 제기될 법원, 그러니까 어떤 피고 사건의 심판을 관할하는 걸 우리가 사건 관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피고 사건의 관할이 아닌 어떤 특정 절차만을 재판하는 관할 특정 절차만을 갖다가 담당하는 관할을 갖다가 직무 관할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재심 관련돼 가지고는 원판결 법원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 상고는 대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정 신청은 이미 배웠지만은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어떤 뭐 관할이 아니라 피고 사건과 관련 없이 어떤 특정한 직무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원이 관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무 관할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피고 사건에 대해서 관할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관할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관할이 사건 관할의 기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률에 의해서 관할이 정해져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관할이 지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재판에 의해서 관할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 관할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관할은 다시 고유의 법정 관할 그다음에 관련 사건 관할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고유의 법정 관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그냥 뭐 고유 관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고유 관할은 다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정 관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 관할로 구별되고 그다음에 고유 관할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되지만 법정 관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신급 관할로 구별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이 구체적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할을 정할 건지에 관련된 기준이 바로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신급 관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물관할이라고 하는 1심 법원의 관할 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심 법원의 관할 분배인데 이거는 1심에서 단독부가 재판할 건지 아니면 합의부가 재판할 건지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토지관할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법원 상호간에서 사건의 지역성에 의한 관할 즉 이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법원이 관할을 갖는 거고 수원에서 발생했다. 수원에 있는 법원이 담당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토지 관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급 관할이라고 하는 상소 관계에서 관할인데 1심을 보통 1심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면은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면 2심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물론 3심은 다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소 관계에서의 관할, 심급 관할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관할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신급관할을 정확히 구별하는 거고, 자,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에 의하면은 관, 어, 관할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이 인정되는 사건 관련돼 가지고 관련 사건인 경우 어떤 관련이 있는 사건,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고유의 관할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같이 심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유 관할과 관련이 있어 인정되는 관할을 우리가 관련 사건 관할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보는 이렇게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과 신격 관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두 번째로 여기 법정 관할 중에 고유의 법정 관할을 했지만 그냥 사물 관할이다. 즉 1심에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행해지는 관할 분문인데 자 이 결정 기준은 여기 보는 것처럼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성질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사물관을 관련돼 가지고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뭐다?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의 1심 같은 경우는 단독 판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이 좀 이렇게 무거운 사건이다. 어려운 사건이다. 아니면 이렇게 범죄가 혐의가 큰 사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합의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라면 이 원칙에 대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예외적으로 사건이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걸 중재 사건이라 하는데 사건이 중재 사건이다. 그럴 때는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여기 예를 들면 살인죄라든가 상해 치사죄, 그다음에 폭행 치사죄 등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 관련된 전부 다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즉 재정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사건은 우리가 재정합의 사건이라는데 재정합의 사건도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법과 제척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기피 사유가 있을 때 그런 제척 기피 사건도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권한이 속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합의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원칙은 단독 판사고 예외는 합의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합의부에서 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즉 합의부에서 할 사건이라도 요런 사건들 자, 이런 사건들은 다시 예외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예외의 예외를 인정해 가지고 다시 그냥 단독부가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건들은 이 밑에 있는 이 사건들은 뭐 사형, 무기, 그다음에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거지만 사안이 단순하거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의부가 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독부가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독 판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법상 특수상해, 그다음에 이제 특수절도, 특수공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판사가 한다. 그다음에 이제 폭처법 위반 중 일부와 병역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겠지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중에서 도주치사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 그다음에 이제 약물이나 음주에 의해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 측정 불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1심 판사가 단기 1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1심 판사가 1심에서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2021년도에 중대재해특별법의 일부 사건 이런 것들도 단독 판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물관할은 단독 판사인지 합의부인지를 보고 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사물관할은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부터 언제까지 존재해야 되냐? 이 공소 제기 시부터 바로 판결시까지 쭉 존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관련돼 가지고 공소 제기 시에는 뭐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합의부 사건이 중간에 변경됐다. 그러면 단독 판사로 바뀌겠죠. 아니면 단독 판사 사건이었는데 합의부로 바뀌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의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게 단독 판사 사건이다. 그러면 그것이 판결시까지 존재해야 된다. 사물 관할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토지 관할이라고 했는데 토지 관할은 다른 말로 따지면 재판적이라 그래요. 자, 근데 재판적이라는데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 분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판결을 보시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본원의 밑에 두고는 지방법원 지원. 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 이것도 토지 관할이냐 했을 때 토지 관할에 즉 소송법상의 토지 관할 분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까 국법상 법원을 보면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밑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군구 법원을 둔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조직법상의 권한이고 만약에 지방법원 뭐 본원이 있다. 그 본원이 담당하는 지역은 이 정도다. 그리고 이 지역 이외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지방법원 본원 뭐 지원이 담당한다. 여기도 무슨 지원이 담당한다.
여기는 무슨 지원이 담당한다. 그랬을 때 만약 대전지방법원이다. 그럼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대전지방법원 지원 중에서 뭐 천안지원이다. 그럼 천안지원이 담당하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네도 토지 관할이냐? 조직법상으로는 하부의 법원이지만은 토지 관할에서는 각각의 관할권을 갖는 그런 법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지방법원 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은 지방법원 본원도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지원만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지방법원 지원에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원에 인정되면 본원에 인정되지 않는 거고 본원에 인정되면 지원에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 토지 관할은 그럼 토지 관할을 판정하는 기준은 뭐냐? 토지 관할은 범죄지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거나 현재지를 갖다가 우리가 토지 관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4조 2항 3항에는 이렇게 선박이라든가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에서 전환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선적지, 귀적지 또는 아니면 범죄 후의 선착지, 기착지 등도 토지 관할을 인정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사물 관할은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사물 관할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토지 관할은 공소 제기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할은 공소 제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 그 토지 관할은 합법적인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변경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심급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상소관계의 관할로서 상소심 법원의 심판권이다. 만약에 1심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했다. 그럼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에서 하죠. 자, 근데 지방법원 지법 합의부에서 했다. 그러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심 판결을 갖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했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소장이 변경돼가지고 이것이 단독 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바뀌었다. 그러면 합의부 사건은 뭐예요? 원래 합의부 사건은 지방법원 2심에 관련돼 가지고 고등법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심급 관할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정 관할은 뭐 고유 관할이란데 법정 관할은 이렇게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급 관할로 구별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관련 사건의 관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고유 관할, 즉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그다음에 이제 심급 관할 관련돼 가지고 그런 고유의 관할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도 같이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 즉 관련돼 가지고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는 주관적 관련성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관련성 있는 사건을 말하는데 자, 주관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1인이 범한 수재, 즉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는 그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뭐 토지 관할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도 관할을 할 수 있다. 중복 심리라든가 아니면 양형상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중복 심리의 방지를 위해서거나 양형상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보면 될 것 같고 물적 관련이라고 하는 건 수인이 공동하에 범한 한 개의 죄, 즉 공동정범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인데 증거가 공통되고 기본적으로 판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주관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관할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법정 관할, 고유의 이 법정 관할을 수정해가지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본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도 그 관할권을 인정해요. 이게 관련 사건의 관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 11조에 규정돼 있죠. 즉 여기 있는 범죄들이 바로 관련 사건이다. 즉 1인이 범한 수재 그래가지고 실체적 경합범 그다음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그래가지고 임의적 공범이라든가 합동범이라든가 필요적 공범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시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 통역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관련돼 가지고 본범과 사후 종범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우리가 관련 사건의 관할로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법전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법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고유의 관할, 즉 법정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은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 이 상상적 경합은 행위는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당연히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정 관할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 관할과 관련되어 있는 고유 관할, 즉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그다음에 신고 관할을 받고 관련 사건들은 이렇게 어떻게 관련된다라고 봤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과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 관련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전 병합 관할을 관해가지고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라고 그래요. 즉, 여기 보면은 뭐 수개의 관련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공소장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수개의 관련 사건이 아직 병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원에 소송 계속된 경우, 이런 경우를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라 하는데, 병합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소 전의 문제다. 응? 기소 전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하는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물 관할의 병합 관할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 그래 가지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 사건이었다. 그럴 때는 법원 합의부가 관할을 담당한다. 병합 관할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관할을 달리한다는 의미는 갑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는 뭐 단순 폭행 사건, 또 하나는 폭행 치사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단독 판사, 단순 폭행 사건, 하나는 폭행 치사 그래 가지고 합의부 사건이다. 자, 그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자, 어떤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개의 사건이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건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합의부가 병합 관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토지 간의 병합 관할 관련돼 가지고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을까지 관할할 수 있다. 즉,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 사건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느 법원은 토지 관할에 인정되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5조와 9조의 사물 관할의 병합 관할,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 5조에 정해져 있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관련된 때와 관련돼 가지고 자, 이 관할은 고유의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이 고유의 관할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요 사건을 A 법원이 현재 지금 뭐 A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건데, 자, 이 B 사건 관련 사건이 B 사건이 A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인정된다. 자, 그러면은 B 사건이 이제 A 법원에 소송 계속되었을 때,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되었을 때 결국 A 사건과 B 사건을 병합해야 되냐? 병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A가 먼저 심리가 종결돼 가지고 얘가 A가 먼저 심리가 이렇게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B 사건에 대한 것이 관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은 기소 전 문제다라고 판단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관련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이 실제로 병합 심리하는 경우 기소 후에 병합 심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수기의 관련 사건이 현실적으로 별도로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는 건 다른 법원에 현재 공소 제기돼 가지고 기소돼 가지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자, 어차피 지금 이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는 실제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를 가지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한테 계속됐다. 즉, 여기 보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법원 단독 판사에서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합의부가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합의부 우선 원칙이라고 그래요.
앞에 봤던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 공소제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심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인제 관련된 병합 심리는 양쪽 법원이 현재 공소 제기 받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한쪽 법원의 결정으로 누군가의 결정으로 한쪽 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합의부는 결정으로 사물 관할이 달려 있을 때는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심리한다. 자, 근데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셨다. 그럼 만약에 서울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돼 있고 뭐 수원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돼 있다. 그러면 각각 다른 법원에 현재 재판 심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공통되는 위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즉 여기서 누가 결정을 하냐? 사물관할 같은 경우는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는데 이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상급 법원의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 설명드렸던 서울지방법원하고 저기 수원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인제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은 서울도 서울고등법원이 있고 수원도 수원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사건은 병합 관할과 병합 심리를 나눠서 보고, 특히 병합 심리일 때는 두 개 이상의 법원에 계속되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정으로 한쪽에 그래서 병합 심리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을 했어요. 하지만 꼭 병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 병합의 심리가 필요 없다면 어떡하냐. 병합의 심리가 필요 없으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 권이 있는 단독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거 구조의 단서이고, 그냥 똑같이 이게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이 동일 법원에서 계속된 경우도 역시 병합의 심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때도 결정으로 관할을 분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 사건의 관할과 관련된 관할, 병합 심리, 그다음에 심리의 분리라고 하는 법조문 등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법정 관할, 그다음에 관련 사 법정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 관련된 내용 등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관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관할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재정 관할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관할 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때, 그다음에 또는 아니면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자, 그럴 때는 어떡하냐. 검사는 관계 있는 1심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 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이 없어졌다. 그럴 때는 관할권을 갖다가 지정해야겠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관할권을 지정한다. 관할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관할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정된 법원에 어떤 관할권이 인정되는데 그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뭐 그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범죄의 성질이라든가 지방의 민심 뭐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보면은 그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어떤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관할이 지정되는 거. 그럼 우리가 재정 관할이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할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법정 관할과 재정 관할을 받고, 법정 관할 안에는 고유 관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 관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결국 관할권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이중 심리의 위험도 있고 소송 경제에 반하기도 하고 모순 판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 관할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땐 그때는 어느 법원이 먼저 심리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할의 경합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할의 경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원칙은 뭐냐? 첫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합의부 우선의 원칙입니다. 즉 사물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는 합의부가 먼저 심리하는 합의부 우선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관할과 관련돼 가지고는 선착수 우선의 원칙.
토지관할에 있는 법원은 어느 법원이든지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먼저 착수한 법원이 관할권을 선택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 우선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 사물관할 관련돼 가지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즉 하나는 단독부에 계속됐고 하나는 합의부에 계속됐다. 그럴 땐 당연히 합의부가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이것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일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뭐 합의부에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합의부가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떡하냐? 단독 판사는 어떡한다? 합의부가 맡게 되므로 단독 판사는 공소기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해 줘야죠. 자, 근데 만약에 단독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단독 판사가 하면 안 되는데 합의부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합의부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두 개가 잘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단독 판사가 판결을 해 버리고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부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사건을 수개의 법원에 판결하여 모두 확정됐다. 즉 동일 사건을 여기서 수개의 법원에서 판결했다는 건 합의부에서도 판결하고 단독부에서 판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 무효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되면 될 것 같고 관할의 경합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토지 관할 같은 경우는 토지 관할은 여러 법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원칙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보면은 재판권이 없다.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랬는데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 관할이 없다. 그러면 관할 위반의 효과로서 당연히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1항 형사정법 1조를 보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유무를 조사해야 돼요. 자, 그럼 관할 유무를 조사하는데 아까 봤지만 사물관할은 공소 제기 시부터 판결 시까지 존재해야 되고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 존재하면 된다. 자,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더라. 그러면 이렇게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차 유지 원칙상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동안 행해진 소송행위, 그러니까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행해진 소송행위에 효력이 없다. 이건 절차 유지 원칙상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행한 뭐 공판 조서라든가 증인신문 조서, 검증 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할 위반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할 위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해요. 자,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 관할 관련된 토지 관할이 없으면 토지 관할이 없다. 해가지고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단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뭐다?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토지 관할 관련돼서 토지 관할의 관할 위반을 선고하려면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신청이 없으면 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냐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되냐? 왜냐면 진술 후에 하면은 그거는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진술 전에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가지고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원 또는 법관은 사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한할 때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법조문의 내용이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할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원의 관할 관련된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사건의 이송이에요. 자, 사건의 이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이 있는데 이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서 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거. 우리가 넘긴다 그러면 뭐 이전하는 거.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의 이송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현재지 이송,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에 따른 합의부 이송, 그다음에 이제 뭐 소년부 송치라든가 군사법원에 관련된 이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지 이송은 우리가 토지 관할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재판만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피고인이 없어. 그러면 그 피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지역으로 법원이 사건을 갖다 이송할 수 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소송 계속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지 이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지 이송 관련돼 가지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 구역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피고인에게 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관할권이 없으면은 그때는 뭐다? 그때는 관할 위반 판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현재지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의 이송 관련돼가 가장 중요한 게 공소장 변경과 합의부 이송이에요.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좀 단독 판사에 관할, 즉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갑자기 사건이 변경돼 가지고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합의부로 그 법원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여기 관할권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건 합의부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공소장 변경 배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단순히 봤지만은 상해 사건이다. 단순 폭행 사건이다. 그럼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에요. 자, 근데 단독 판사 사건인데 폭행당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폭행치사로 폭행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할 건데 자, 그럼 폭행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되면 그 사건은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럴 때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즉 합의부로 이송을 한다. 이것이 이제 8조 2항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8조 2항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생긴다는 거죠. 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된 경우. 자, 그때는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신급 관할 봤었는데 신급 관할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자, 1심 관련돼 가지고 단독 판사가 판단했다. 그럼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해요.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건이 단독 판사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했다. 그럼 합의부와 관련된 사건은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가 중요한 게 이 단독이 합의부로 바뀐 거는 합의부 관할로 이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뀐 경우는 어떡하냐?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의부에서 단독부로 바뀌었다 가지고 단독부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013년도 판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형사상법 8조 2항에서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즉 단독 판사 관할이 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자, 그러면은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이 합의부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그 당시엔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이 기본적으로 단독 사건으로 변경되니까 그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배당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그냥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때 단독이 합의부로 바뀐 경우는 합의부로 이송하는데 합의부가 단독으로 바뀌었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이송하지 않고 합의부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요 2013년도 판례와 8조 2항 관련된 부분, 즉 이렇게 단독이 이렇게 된 경우와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법원 이송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군사법원에 이송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소년부 성취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앞에 보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현재지 이송은 재량이고 그다음에 공장 변경 관련돼 가지고 합의부 이송 같은 경우는 의무고 군사법원은 의무인데 소년부 성취는 뭐 재량이다 의무란 말을 붙여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검사가 소년 사건을 갖다가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 가지고 법원에 인제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보니까 이거는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이 어떤 형사 처벌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소년부에서 말하는 보호 결정을 해야 될 사건이다.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봤을 때는 그냥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관련돼 가지고 뭐 재량인지 의무란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그런 뭐 조건이 있는 때 하나요? 이송하도록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재량이나 의무란 말을 따로 붙이지는 않았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관할 관련된 사항들을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척 기피 회피를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